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문학을 푸는 법, 소설을 푸는 법, 고전 문학을 푸는 법, 비문학을 푸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참신하고 완벽한 지름길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노하우들은 기초적인 것이며 기본에 입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인내와 지속성과 끈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6개월 정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 고전문학 하나씩 시간이 날 때마다 풀면서 이것을 자기만의 실력으로, 습관으로 만드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습관만 바뀌어도 점수가 쑥 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응용력입니다. 암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되는 방법, 지식을 쌓는 방법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문학 노하우를 계속해서 반복할 텐데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시문학 작품을 볼 때 가장 먼저 제목을 보라고 했죠. 제목은 향수입니다. 이 향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뿌리는 향수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향수인지를 모른다면 자주 말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이 향수가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온 학생이라면 이것이 뭔지 알 겁니다. 향수가 뭐죠?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향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긍정의 공간이 아닐까요? 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냐면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자 나의 존재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듯이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움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움이 뭘까요? 지금 같이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길까요? 떨어져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길까요? 아마도 우리는 함께하지 않을 때 그리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그리움은 고향이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겠죠. 잔절된 상황 또는 애틋함,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이 작품에서 핵심 소재는 고향일 것이다. 핵심 소재는 고향일 것이며 이 작품에서 고향을 나쁘게 말할까요? 고향은 긍정적인 장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기쁨, 고향을 기억하면서 행복함에 잠기는 것들, 또는 지금 내가 고향에 갈 수 없음에 대한 슬픔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구나. 한번 읽어보면서 고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껴보자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문을 먼저 보기 전에 항상 문제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 한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네, 총 3문제가 나왔네요. 3문제 중에 옳지 않은 것은이 3개 다고요. 이 옳지 않으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4개의
옳은 정보가 있다고 했죠. 즉, 이 정지용의 향수를 이해하는 정보가 4개씩 3가지가 있으니까 12개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한 보기 박스와 같은 유형도 2개나 있네요. 여기도 보기 박스도 무조건 옳은 정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보기 박스라는 옳은 정보를 또 얻는다면 여러분들 이게 총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 지문에다가 옮겨 적으면 거의 정지용의 향수에 대한 자습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옳지 않은과 보기 박스에서 정보를 찾으면서 혹시라도 바로 답이 나온다면 바로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윗글을 감상하고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감상하고 정리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이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그 중에서 1개만 틀렸다는 거죠. 1개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쳐봅시다. 1년의 넓은 뻘. 넓은 뻘이 배경이고 실개천과 황소가 대상입니다. 넓은 뻘, 실개천, 황소가 보세요. 평화롭고 한가롭고 고향입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보를 얻었다면 이 3개의 단어가 긍정일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이 단어들이 긍정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2연 겨울밤과 방안입니다. 겨울밤, 방안,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제목에서 얻었던 정보가 향수라는 단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맞다고 느꼈다면 이연도 맞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고향의 누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추억의 좋은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겨울밤 풍경과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연마저도 나쁜 의미보다는 긍정의 느낌의 표현들이 나타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년에 풀섭, 어린 나 이런 배경과 대상인데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의 고난함? 여러분 1, 2번과 좀 느낌이 다르죠?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의 고단함? 이 현실의 고단함이라는 느낌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여러분 혹시 고단함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이라면 검색하여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은 단어 뜻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자기 스스로 혼자 자기주도 학습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고단함이 뭔지에 대해 검색하십시오. 고달프고 피곤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년이 슬픔과 어두움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즉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한지를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왠지요 여러분 1, 2년이 긍정이고 3년이 부정이다 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어서 찍어야 한다면 3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답이 한번 볼게요. 4번 사연, 들판, 누이,
아내, 누이와 아내. 근데 보면 소박하고 평범했던 누이와 아내. 소박과 평범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이와 아내가 등장했고 그리운 모습입니다. 이 그리움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그리워합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 그리워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 소박하고 평범하다는 건 나쁜 뜻일까요? 어떠세요? 어려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이요. 좋은 뜻이겠죠. 그러면 또 이상하네요. 3년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다 밝고 소박하고 한가롭고 평화롭네요. 5연 늦가을 방안. 아까 겨울밤하고 방안도 있었는데 가족들 단란하고 단란하다, 정겹다, 고향의 집에 대한 회상이라는 단어도 모른다면 검색하셔야 되는데 회상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얘기하죠.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 지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어떤 설명만 좀 동떨어지는 설명 같지 않으세요? 뭡니까? 3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성격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왠지 C가 답일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지문을 통해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뭔가 다르긴 다르죠? 이 부분이. 한번 볼게요. 6번.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기응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박스를 자세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1920년대 감상적 낭만주의, 민요시, 카프의 경향시와 달리예요. 다르다는 거죠.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가 뭐냐? 자연스럽게 아주 생명체처럼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거고요. 그런 자유시를 썼대요.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유기적 조화의 자유시가 정지용 씨의 특징일 것이다. 이 유기적인 단어를 모르면 또한 검색하시면 되고요. 특히 시어를 선택하고 중요합니다. 시어를 잘 선택하고 대상을 표현한 다양한 방법 중에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형식을 찾으려고 했다. 유기적인 조화를 중시했고 시어 선택에 집중했다. 정지용은 유기적 조화와 즉 다시요 시어 선택을 중시한 시인이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유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5번에서도 자꾸 배경과 대상의 시어들이 나왔던 것처럼 정지용의 시는 시어를 중시한 유기적 조화의 시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일 거겠죠. 봅시다. 기역은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는 본문을 바로 보면서 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집도 이렇게 반 접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을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기역이 뭐야? 지줄대는이 뭐지? 넓은 벌 동쪽에.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는 주변을 보셔야 됩니다. 주변을 읽고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최대한 한 연 안에 있습니다. 한 연. 같은 이렇게 이 연 안에 주변이라고 하는 건 요 정도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 나뉘는 부분의 전까지 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옛이야기를 지줄댄다. 보세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지줄. 흘러내는 시냇물을 동쪽으로 나타냈다. 시냇물을 지줄대는 실개천. 실개천이 시냇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시냇물을 동쪽으로 즉 이 말은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가 동적인 이미지와 생동감을 주는지 느껴보시는데, 만약에 이 청각적 이미지인지를 모른다면, 지줄대는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세모를 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번 계속 가볼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니은. 시각의 청각화가 일어난 금빛 게으른 울음. 감각의 전이를 통해 시각의 청각화가 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감각이 전이 됐다. 전이 됐다는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것이고요. 시각이 청각화로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이 울음이 됐다. 맞는 것 같은데, 황소의 외양을 구체화했다. 외양이라는 게 뭐냐면 겉모습인데, 황소의 겉모습을 구체화했나요? 금빛 게으른 울음. 소의 울음소리를 구체화하긴 했는데, 그게 외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외양은 겉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소리를 우리가 겉모습이라고 하지 않죠. 저는 답이 2번 같기도 한데, 일단 잘 모르겠다면 세모 치셔도 좋습니다. 디귿. 비인.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바세. 비인바세가 비인이 아니라 원래 비인인 것 같은데, 그쵸? 비인의 음절수를 늘린. 맞네요. 비인의 음절수를 늘린. 이 늘린 거 맞죠? 비인, 늘린 맞죠? 시적 호용. 이 단어도 꼭 기억하셔야겠구나. 통해 비어있는 밭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비인바세. 맞는데요? 맞죠? 여러분, 비인 하면 눈이 더 오래 머물잖아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죠. 4번 한번 볼게요. 리을. 리을은 여기 있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긴 머리. 같은 검은 긴 머리. 그러니까 이 긴 머리를 이 앞에 게 어떻게 했냐는 얘기인데, 비유적 표현이었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머리다. 머리카락이 밤물결처럼 춤췄다는 건데, 비유적 표현이 맞네요. 네,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미음. 발을 옮기고라는 말이 있는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낸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겼다. 발을 옮겼다. 서리 까마귀 우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낸다. 발을 옮겼다는 말은 장소를 옮겼다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장소를 옮기면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죠. 위에 보면 하늘에 섞은 별인데, 섞은이 뭔지 몰라도 별이 떴다는 거니까요. 요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헷갈려도 지금 1번과 2번과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저는 아까 확실히 틀린 것 같은 느낌이 2번이었잖아요. 외양 묘사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울음과 외양, 겉모습일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윗글의 후렴구에 대한 반응으로, 후렴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거죠. 후렴구라는 것은 노래의 후렴과 같은 것으로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죠. 그럼 뭡니까? 이 작품에서 선이 그어져 있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이 후렴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4개 한번 찾아봅시다. 이칠리아는 잊히겠느냐라는 서리적 표현을 썼다. 이건 사실 기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 검색하셔야 됩니다. 쓸 사람들은 쓰세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서리적 표현은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표현법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히겠는가 라는 질문의 방식을 써서 잊히지가 않는다,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번, 매연의 끝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반복의 효과는 강조와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율이 형성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이것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쭉 그은 문장 부호를 사용해서 앞서 드러낸 정서가 이어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쭉 이어짐을 나타내죠. 우리 야 할 때 이렇게 하거나 야 이렇게 표현할 때 이어짐을 나타낸다. 또 맞는 것 같은데요. 4번, 차마와 같은 수식어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조의 자조적 태도. 여러분, 여기서도 이 자조라는 단어를 모르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겠네요. 자조는 뭐냐면 스스로 후회한다, 스스로 탄식한다 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혼잣말로 탄식하거나 후회하거나 부정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 고향에 대해서 자조적인 태도인가요? 긍정적인 태도인가요? 긍정이었는데요. 아까 어디서 봤죠? 1번 문제에서도 단어들이 고향을 향해 긍정을 나타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4번이 틀렸겠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그곳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각 연의 은던 곳으로 끝나는 부분과 조응을 이루고 있다. 조응이라는 말을 모르면 이것 또한 검색하셔야 하고요. 호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호응, 즉 그곳이 뭐뭐하던 곳으로 호응을 이루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곳과 뭐뭐하던 곳의 공통점은 뭡니까? 고향이지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그곳과 뭐뭐하던 곳으로서 이 회상에 잠기게 하는 호응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지을 때도 이 라임을 맞추고 호응을 맞추고 운율을 맞추는 것처럼 고향에 대한 기억을 지속하고 이어가기 위한 조응, 즉 호응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문제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저는 사실 지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자세히 다시 보진 않았지만 5번의 답은 3번으로, 6번의 답은 2번으로, 7번의 답은 4번으로 나왔어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저희 여러분들도 동일한 느낌을 가셨습니까? 사실 헷갈린다면 저는 6번이 좀 제일 헷갈립니다. 1번, 2번, 5번 중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 실전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나중에 풀더라도 이런 흔적들이 1번과 2번과 5번을 고민했다는 흔적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찍어도 맞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2번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법은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하기 싫고 지루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여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깨달음과 기쁨을 얻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